어둠이 짙게 깔린 거대한 아파트 앞, 붉고 푸른 경찰차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 민우의 손목에는 차디찬 금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민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옆에서 경찰에게 팔을 꺾인 채 끌려가던 여동생 영숙이도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언니 진짜 미친 거야. 어떻게 제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오래전 얼어붙은 얼음장 같아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려가세요. 법대로 정당하게 처벌받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어미가 제 자식 손목에 수갑을 직접 채울 수 있느냐고, 세상에 저런 독한 노인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비극의 시작은 고작 3시간 전 살을 애던 요양원 정문의 그 처절한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잔인하고도 슬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하얗게 가리던 오후였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의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방금 전까지 제 아들이라 믿었던 짐승만도 못한 놈의 차였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서 있어.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 날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있어야 해. 알았지? 그 뻔한 거짓말을 내뱉던 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던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져 나온 것도 조수석에 앉아 힐끔거리며 사이드 미러를 보던 제 여동생 영숙이의 그 비릿한 미소까지도 저는 전부 가슴에 새겼습니다. 놈들은 아마 지금쯤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낄낄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늙은 짐짝 하나 처리했다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고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놈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서늘하게 복수의 칼날을 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멍하니 제 발치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0평생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으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지도록 악착같이 모은 30억이라는 재산이 고작 이 눈밭 위에 덩그러니 버려진 보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생선피와 비늘 속에서 뒹굴며 번 돈이었습니다. 자식놈은 그 돈으로 대학을 가고 장가를 가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만 결국 그놈이 제게 돌려준 것은 이 차가운 눈바닥 위에 버림뿐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오리털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지금 제 심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시장 전파상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이 작은 물건의 사용법을 익히느라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밤새 설명서와 씨름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아침 아들놈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며 엄마가 좋아하는 오리백숙 잘하는 집을 예약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 말에 속는 척 차에 올랐을 때부터 낌새는 이미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제 옆에 앉지도 않으려던 영숙이가 굳이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차 안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진한 영숙이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시체 썩는 냄새를 감추려는 향 냄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노인이 잠들면 귀도 먹고 눈도 먼 줄 아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놈들의 혀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쯤 영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통 오는 거 알지? 이번 달 넘기면 내 공장이고 내 가게고 전부 압류 딱지 붙는다고. 이모도 참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저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요양원에 버리는 게 맞나 싶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언니 상태를 봐라. 저게 멀쩡한 거니. 밥 먹다가 국 흘리고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나가면 그 30억짜리 아파트 홀라당 태워 먹는 거야.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언니한테도 좋아.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집밥 나오지. 여기가 천국이지 뭐냐.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우유부단함을 타박하며 제 명의로 된 30억짜리 아파트를 탐내고 있었지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척하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놈들의 추악한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작은 기계 속에 담겼습니다. 영숙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도 아들의 비겁한 동조도 심지어 놈들이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나누던 농담 따먹기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깨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의 딱딱한 감촉이 마치 제게 건네는 총자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요양원 정문 경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곤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요? 방금 그 차 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덜덜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세상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애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민우 배고플 텐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차며 다가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또 고려장이야. 말세다 말세.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온기가 얼굴에 닿자 얼었던 볼이 녹아내리며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동생이 제게 준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참으로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특별한 답례를 준비하려 합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제 휴대폰은 진작에 빼더가 버렸거든요. 아마 위치 추적이라도 당할까봐 그랬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딱 2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네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앞집 옥분 할머니의 번호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믹서 커피를 타러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저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옥분 하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에 보면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장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거 지금 당장 내가 챙겨놔야겠어. 놈들이 그거 찾으러 곧 들이닥칠 거야. 아니,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몰라. 서둘러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앞인데요.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차에서 나를 밀어내고 가버렸어요.
추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요. 경찰관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갈랐습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데우는 열선 시트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지만 제 가슴 속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것들이 나를 이곳에 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사를 쳤는지 하나하나 곱씹을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모든 것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영숙이가 웬일로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많이 넣은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국이 좀 이상하다. 맛이 왜 이래?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숙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영숙이는 서둘러 제 국그릇을 가져가며 아유, 언니가 요즘 입맛이 예민해져서 그래. 내가 다시 끓여줄게 하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숨을 죽이고 놈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아들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절대 몰라.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 걸. 그러면 그때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그 아파트 내 앞으로 돌리지. 영숙이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끈적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동생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멀쩡한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저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 앞에서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내거나 놈들이 안 볼 때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은 제 고통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제가 몰래 국물을 부어주었던 그 고무나무는 일주일도 안 되어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식물조차 죽이는 도굴놈들은 제 어미에게 매일같이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저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들이 나를 완벽하게 미친 사람으로 믿게 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일부러 입가에 국물을 흘리고 했던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들놈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이제 다 됐다는 듯 영숙이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놈들의 눈에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곧 팔아치울 30억짜리 아파트로 보였을 것입니다. 놈들은 제 휴대폰을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마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정신이라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놈들은 제 오랜 친구인 옥분이를 간과했습니다. 옥분이는 시장 시절부터 저와 함께 고생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동기였습니다. 저는 놈들이 잠든 새벽이나 집을 비운 틈을 타 베란다 너머로 옥분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빨간 수건을 걸어두면 옥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척하며 제 편지를 받아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겪고 있는 일들과 놈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제 손과 발이 되어 경찰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놈들의 빚잔치 상황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민우 녀석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에게 저는 마지막 구출 밧줄이었겠지만 그 밧줄이 사실은 놈의 목을 죄교수형 밧줄이라는 것을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순경의 부축을 받아 배를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고 민우와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시죠? 민우 녀석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능청스러운 낯짝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해해 배고파 밥 줘. 순경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우와 영숙이의 눈빛에서 가식적인 걱정은 사라지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이가 거칠게 제 팔을 잡아채며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 전화기도 없잖아.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점퍼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뒤졌습니다.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침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제 펑퍼짐한 몸배바지 안쪽 속옷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녹음기와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씨 진짜 노망난 거 맞아.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우연이겠지. 옛날 사람들은 119는 다 알잖아. 그나저나 이모.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명에 넘기는 날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놈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놈들은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 한다면 나는 너희를 기꺼이 저승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내일 오후 법무사가 오기로 한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한 시간 놈들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아주 작은 금소금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에 놈들이 깨어날까봐 저는 70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비상구 계단을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는 제 유일한 친구 옥분이가 패딩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파지 묶음을 정리하는 척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찢어버렸던 사체, 계약서 원본들과 민우가 제 몰래 작성했던 상속포기 각서 위조본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자 옥분이는 제 어깨를 꽉 쥐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 죽으면 나랑 누가 논의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옥분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쌀통 깊숙한 곳에 옥분이가 준 서류 뭉치를 숨겼습니다. 그 차가운 종이 뭉치가 제 손끝에 닿는 순간 비로소 싸움의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물을 마시러 나온 영숙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쌀뚜껑을 열고 양손을 집어넣어 생쌀을 한 줌 가득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화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쌀알들이 잇몸을 찌르고 이빨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하얀 쌀가루와 피 섞인 침이 범벅되어 흘러내렸지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영숙이를 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헤헤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소름 끼치도록 처연했습니다. 영숙이는 역겹다는 표정으로 헛구역질을 하더니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지랄이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하며 안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덜 씹힌 쌀알들이 목구멍을 긁어댔지만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까 겪은 아찔한 순간이 오히려 제 연기에 대한 놈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놈들은 이제 제가 진짜로 미쳤다고 확신하고 마음 놓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법무사가 오기로 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놈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민우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이면 확실합니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좀 깎아주시는 거죠? 어머니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설로 보낼 거니까 뒤탈 없습니다. 통화를 끝낸 민우가 영숙이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이모 드디어 끝났다. 내일이면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도 끝이고 빚도 다 청산이야. 우리 빚 8억 갚고 나면 남는 게 한 22억 되니까 이모랑 나랑 반반 나누면 11억씩은 떨어지겠네. 11억이라니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것이라는 말을 삼키며 저는 묵묵히 놈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견뎠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놈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제 팔을 붙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고 민우는 혹시라도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올까봐 초조한 듯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오후 1시 55분 정막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영숙이가 화색이 돌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 가방을 든 중년 사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그 남자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 계약서 그리고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피와 땀으로 일군 노집을 갈기갈기 찢어갈길 칼날들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니까요. 사무장이 제 손에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녀석의 손바닥은 긴장해서인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응.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참담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진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서류의 인감란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1c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갑자기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괴음과 함께 거실에는 정적이 흐를 듯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놈들은 제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제 동공이
또렷하게 살아나 놈들의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제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우와 영숙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가짜 도장을 거실 바닥으로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도르르 굴러간 도장이 영숙이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건 가짜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에 영숙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말투가 왜 그래? 저는 품 안에서 옥분이가 챙겨다 준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보란 듯이 들어보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진짜 도장의 서슬, 퍼런 기운이 놈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그동안 놈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녹음된 녹음기와 쌀통에서 꺼낸 찢어진 사체 계약서들을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고려장시키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들이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고 입을 뻐끔거리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습니다. 어딜 가시나 공범이 도망가면 쓰나 도망치려는 사무장을 향해 호통을 치자 영숙이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생쌀도 처먹던 년이 어떻게. 영숙이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가 주는 그 하얀 가루약 먹고 진짜 송장이 됐을 테니까. 너희가 내 국에 내 약에 뭘 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제가 약 봉투를 꺼내 흔들자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해라고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민우의 말에 저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녀석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갑게 물을 뒤집어 쓴 민우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덜덜 떨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사람이면 내 애미가 내 똥 기저귀 갈아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제가 미리 옥분이에게 부탁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계단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고함도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돈을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보다 빚쟁이가 더 무서운 법이지요. 민우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살려달라고 나 감옥 가기 싫다고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정신병원에 처박으려던 놈이 이제는 살려달라니. 그 비굴한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모정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놈의 손을 발로 툭 차버리고 매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은 그 눈 오는 날 요양원 앞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놈들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은 제 70평생의 한을 씻어주는 씻김국과도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베란다 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였고 맞은편에 앉은 형사의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거실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던 민우와 영숙이는 각각 옆방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제가 제출한 녹음기와 찢어진 서류 뭉치 그리고 옥분이가 챙겨온 진짜 인감도장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형사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놈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형사가 내민 종이컵 속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줄기가 이상하게도 쓰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형사는 옆방에서 진행된 초기 진술 내용을 제게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놈들은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영숙이는 자기는 그저 조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민우가 사채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엄마를 버리자고 제안했다고 울며불며 매달렸고, 민우는 이모가 먼저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꼬드겼다며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악한 진실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배에서 나온 동생과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철창 앞에서 보여주는 그 비겁한 민낯이 너무나도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제가 믿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작 돈 몇 푼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분노한 것은 그들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추가로 보여준 민우의 금융거래 내역서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1년 전부터 제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 시도했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려 제 명의의 인감과 서류들을 위조해 담보로 잡혔던 것입니다. 놈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던 그날은 사채업자들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요양원 앞에서 순순히 사라져 주었다면 놈들은 제 집을 팔아치우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를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취조실박 복도에서 민우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엄마가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나 살 수 있어, 제발. 엄마,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놈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굴했고 끝까지 저를 이용하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단어가 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구겨버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 추운 겨울날 눈보라 속에 내 애미를 짐짝처럼 던져두고 갈 수 있었느냐고, 내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내 국그릇에 독을 탈 수 있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길어지자 형사는 잠시 휴식을 권하며 저를 경찰서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옥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비로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응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옥분아, 나 잘한 거지. 나 잘 살려고 이러는 거 맞지? 제 물음에 옥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럼 잘했지. 너 아니면 누가 그 괴물들을 잡겠냐?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누구 엄마 누구 언니 말고 그냥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하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친구의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놈들은 이제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놈들이 지은 죗값을 낱낱이 밝혀내고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3개월의 보상을 법적으로 받아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처럼 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돌아가는 어미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니 놈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거실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쏟아진 물컵과 팽개쳐진 서류들, 그리고 놈들의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가구들. 저는 그 길로 놈들의 옷가지를 전부 꺼내 거실 한복판에 쌓아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불을 붙여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대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놈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입던 비싼 양복 영숙이가 탐내던 명품 가방들, 제 피 같은 돈으로 사입혔던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저는 비로소 놈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묶어 현관 밖으로 내던지자 비로소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재판이라는 험난한 고개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고 제 손에는 놈들의 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민우와 영숙이는 법정에서도 추악한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놈들은 서로가 주동자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쓰고 멀쩡한 어미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던 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당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변호사를 통해 제가 평소 치매 증상이 심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끝까지 발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증인석에 올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하자 놈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놈들이 국에 탔던 가루약의 성분이 검출된 말라 죽은 고무나무 사진과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지는 놈들의 목을 죄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처벌을 원하는 어미의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말입니다. 놈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밖에서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우가 제 아파트를 담보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빌렸던 사채는 제가 미리 걸어둔 가처분 신청과 옥분이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돈줄이 막힌 사채업자들은 이제 민우와 영숙이가 운영하던 공장과 가게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놈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 재산은 압류딱지가 붙은 채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놈들은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본 민우의 모습은 예전의 번듯한 모습은 간데없고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잘할게. 영숙이 이모가 다 시킨 거야. 민우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양원 앞에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내 심정이 바로 지금 내 심정보다 100배는 더 처참했노라고 말입니다. 놈들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기연민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와 노인 유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놈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우에게는 징역 5년, 영숙이에게는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봉이 내려지는 소리가 법정에 3번 울려 퍼질 때 저는 비로소 70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놈들은 법정을 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 요양원 앞을 가득 채웠던 그 차가운 눈보라는 온데간데없고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제 뺨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마중 나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옥분이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당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나를 위해 울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아파트 베란다에는 제가 정성껏 다시 심은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놈들의 흔적을 싹 치워버린 집안은 이제 향긋한 커피 향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식을 감옥에 보낸 독한 할머니라고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를 파괴하려는 괴물로부터 나를 지켜낸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옥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하며 평생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날이 후회되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 자리를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을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